고대 세계 발견, 성소고각 발달사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소고고학의 이제 성립기 해서 19세기 초, 이제 1800년대가 되겠죠. 이전까지의 고전적 예술품들, 소위 이제 보물, 수집하는데 이제 주목적을 뒀었죠.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단지 애호품, 보물들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자료로 삼게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이런 고예술품들을 참조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학문적인 이제 기초 이론으로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덴마크의 톰 젠이라고 하는 분이 삼시대법 해가지고 석기 시대의 유물,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 그 순서로 이제 체계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들 자체도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레반트 지역, 그 시리아, 팔레스틴, 그 고대 가나안에 이제 확장된 지역이죠. 시리아, 아람 지역, 팔레스틴 지역. 요 세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특별히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게 되는 이유는 이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가다가 나일강의 이제 델타 지역에서 그 유명한 로제타 비문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로제타 비문 발견을 한 이후에 이게 세 개의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민용, 일반적인 대중적인 문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로 이제 돼 있는 거가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요것을 샹폴레옹, 이제 나폴레옹의 원정에서 발견했는데, 샹폴레옹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 드디어 그 신비에 쌓여 있었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이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리스 문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 문자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요거를 대입하면서 드디어 하이어로글리픽, 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가 이제 해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집트 연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이제 이라크 현재 이라크는 그 옛날 그 바벨론 지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의 이제 중심지잖아요, 이라크가. 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영국이 이제 영사관을 개설하면서 활발한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영 제국 박물관 가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영 제국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유물은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그 아주 고대 유적지들의 모든 유물들을 그냥, 심지어는 그냥 이따만한 성전의 벽, 그다음에 벽화 그런 것까지 그거 어떻게 다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대영 제국 박물관 갔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오히려 도굴꾼들의 도굴꾼들의 컬렉션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이제 그러한 무수한 유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다양스럽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라크 지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IS에 의해서 다 점령되고, 그 당시 그 뉴스에 보고가 되잖아요. 그 이라크 그 고고학 박물관을 그 무수한 진기한 그 고대 시절의 유적들을 다 부수틀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그 고대 우상들의 이제 상징이다.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이 고대 시대도 아니고,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 진멸 사상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과거의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세계를 읽고 또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금 재구성할 수 있고 그런 진귀한 그런 유적들을 다 까부셨단 말이에요. 예. 이제 2017년에 다시금 이제 IS를 다 소탕하고 이라크 다시 회복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곳인데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의 그 2천조를 퍼부어도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라크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많은 그 미군들이 유엔군들 희생 당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그런 중동 지역에 이제 실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과거로부터 대형 박물관에 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나마 진귀한 유적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나오겠지만 블랙 오벨리스크 같은 거, 그 예후 시대 때에 아주 그 샤멜세 3세의 침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공을 바친 어떤 그런 장면들, 예후가 거의 조각판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귀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형 제국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수다한 그런 유물들이 이놈의 IS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 아쉽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이슬람도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또 IS 이제 이런 이들은 다 극단주의 그런 어떤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극단적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만큼 이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그들이 택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보수도 극단적인 진보도 그 극단주의로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2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학을 좀 창조신학적인 어떤 그 넓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성서신학이 구원신학과 창조신학이 함께 만날 때 우리의 신학이 훨씬 성숙해지고 신학적인 체계가 더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 그 근본주의 단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안타깝게 그런 사실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 제국 박물관에 이제 활발하게 유물 수집이 이때부터 이제 1800년대 초부터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롤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시툰 암벽에 비문을 이제 탁본해가지고 이제 해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야?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의 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카드어, 엘라모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언어들의 비교 언어를 통해서 해독이 가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 이제 아까 이집트는 상형 문자예요. 그림 문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쪽 특별히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들은 이제 아카드어를 쓰거든요. 쐐기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들도 요 비시툰 암벽의 어떤 비문들을 통해서 또 그 해독하기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 그러니까 니누웨가 이제 오늘날에는 그 이라크의 모술이거든요. 모술지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이제 아수르바니팔 도서관도 있고 수많은 토파 문서들 발견되면서 이제 이 그 고대 아시리아의 그 아수르 문화, 아시리아 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발굴물이 바로 그 모술, 즉 과거 니누웨 수도에서 발견된 게 길가메시 에픽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 다시 말하면 요게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노아, 그 홍수 그 이야기가 바로 주전 3000년경의 그 수메르 문화권에서 유행되던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길가메시의 이제 주인공이 그 우투나 피수팀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주 흡사하므로 그때 이게 1872년에 이제
발견되고 이제 해독됐을 때, 해독되는 게 1872년인데 이때 성소의 홍수 이야기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때 세계가 아주 충격으로 그리고 아주 놀람과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러면서 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발굴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고대 군동 문화의 배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문화적인 교류들을 이제 비교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들이 또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반 지역,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럼 그 사이에 이 레반트 지역, 레반트 내지는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1838년부터 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제 요 미국 학자가 당시의 아랍 지명이죠.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이제 셀주크 제국, 오스만 제국에서 이 지금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은 기독교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이슬람 제국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명들이 아랍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근데 그때 이 이제 로빈슨은 이 구약 성서 시대 지명을 찾아내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의 동기는 이 구약 성경의 요 지명들과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현장에서 그가 지명과 또 그런 어떤 유적들을 발굴함으로써 성서의 진리를 성서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로빈슨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서 지도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지역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로빈슨의 노력이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너무나 오래 몇천 년 전에 지명들이고 몇천 년 전에 그 지리적인 얼마나 지리가 또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그 오스만 제국, 셀주크 제국들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그 오늘날의 베델, 실로, 아이, 기브온, 무기또, 단 등의 100여 곳의 지명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로빈슨의 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명한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 성전 그 성벽을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이제 둘러보다가 그러다가 통곡의 벽의 연장선상에서 돌출된 부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분들은 이게 그냥 지진으로 기존의 성전벽이 이제 툭 튀어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빈슨은 다르게 보죠. 신약 시대 헤롯 왕이 건설한 성전들의 서쪽 축대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지진에 의해서 돌출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구조물로서 그렇게 그분이 파악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건물이 발굴 결과 15m 아래에 그 아치, 툭 튀어나온 아치가 이제 떠받치고 있던 성전 연결 통로에 그 잔재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해석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인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또 유물들로 증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고고학의 내용들이 이제 풍성해지고 과거 역사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뭐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이제 재구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서 고고학 학자들의 주된 작업이고 또 흥분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서고고학 성립기가 19세기 초라면 성서고고학이 이제 발달기로 접어드는 게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한 1918년까지 20세기 초까지 성서고고학의 발달기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시기가 되겠는데 이때는 고고학의 이제 학문적인 기반이 이제 견고하게 다져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발굴 유적에 대한 보존과 전 과정에 대한 기록들, 그 다음에 유물을 채집하고 기록하고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보고서들이 이제 출간되는 등 고고학 발굴과 분석, 해석, 출판 이런 모든 과정들이 확립되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인물이 이제 나타나니 아까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은 에드워드 로빈슨이고요. 이분이 이제 구약성서 지명을 찾아내는데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두 번째 특별히 성서고학 발달기에 이제 1800년 후반대 찰스 워런이라고 하는 영국 공병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찰스 워런이 이 성전산 밑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찰스 워런은 그 당시에 이제 한 1865년인데 1865년에 팔레스틴 익스플로레이션 펀드라고 하는 거, 팔레스틴 탐사 재단이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그 성지의 땅에 그 성서적인 그런 기록들의 그 증거물들을 이제 발굴함으로써 성경의 신앙의 역사를 더 다지고자 이제 이런 그런 신앙적인 목표, 그다음에 또 학문적인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 팔레스틴 탐사 재단에서 이제 파견된 게 이제 찰스 워런이라고 하는 공병 장교였어요. 그가 지금 이제 황금돔 사원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근데 그 황금돔 사원 이제 과거에 이제 아람 알 샤리프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 발굴을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발굴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많았죠. 그가 이 사원 근처를 이제 파헤치니까 이제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워런이 이제 그 펀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러는 목적으로 그 땅 조금 이제 파헤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 돈은 충분히 주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그런 여론들과 그런 방해들을 물리치고 특별히 그 방해가 크면 클수록 이분이 그 이제 돈을 주고 그 작업하는 그 장에서 고기만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공병장교라 그랬잖아요. 터널 굴착 방식을 이분이 개발을 해가지고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쭉 깊게 파내려가. 그리고서는 원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건 저기인데 저쪽은 이제 방해 때문에 못 파헤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땅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산 그 밑에 부분들을 이때 당시에 상당히 그가 이제 파헤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거를 비교적 상세한 지도를 이제 작성함으로 상당하게 큰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찰스 워런이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작업을 못해. 지금은 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어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또 다른 세력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말차들이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파헤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1867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가 그 밑에 그 지하 그 지도를 작성한 것이 이제 오늘날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솔로몬 성전을 온전히 이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혼생과 실로암 터널을 연결하는 지하 갱도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지하 갱도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북쪽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해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새롭게 다윗성,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그거를 새로운 수도를 개척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보냈는데 점령을 잘 못해. 그때 그 여부수 족속에 이제 그 나오는 젊은이에게 여기 좀 새롭게 좀 다른 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 이게 지하갱도였어요. 그거 정보를 얻고서는 요압이 그 지하갱도를 통해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 평정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당시 학자들은 또 그 지하갱도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바로 여부수 족속이 점령당했던 요압 장군이 그 지하 갱도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했던 그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고 기냐 아니다 막 논쟁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는 이제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후대에 증명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성소고고학의 발달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이 터널 국착 방식이 이제 처음 시작 고고학 발달의 초기에서 막 그렇게 막 파내려가고 공병장교니까. 그러나 이게 오늘날 고고학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은 밑에만 파도 다 보고인데 엄청난 유물들이 깔려 있는데 이게 파의 채춤으로 그 유물들을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터널 굴착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쓰여지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거층 탐사 방식인데, 요게 이제 이후에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분,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학자인데, 일단 요 분이 텔 발굴을 시작하는 분이에요. 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고고학적 언덕, 둔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텔 발굴이 이 1800년대 말에 이 슐리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성소와 관련된 그쪽 고고학보다는 저쪽 이제 헬라 시대에 1871년에 그 헬라 시대 이제 유물들 이제 이분이 이제 발굴하면서 소아시아의 서쪽 히살르리크 언덕. 예.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면, 터키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갑니다. 히살르리크 언덕에서 이분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 그 유적지로 이분이 이제 확신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그 터키 쪽에 히살르리크 언덕에 가시면 터키 트로이 전쟁의 이제 그런 유적지로서 이제 거기 이제 트로이 목마도 이제 그 모형도 전시돼 있고 이제 그런 곳을 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 지역이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지어지고 무너진 성벽과 건물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 내려가는데 여러 시대에 이제 그런 건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층위학이라 그랬어요. 그 층들, 층위학이라 그러는데 9개의 층위가 발견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층위가 하나의 시대를 얘기해요. 그 시대는 200년, 300년의 시대일 수도 있고 1000년의 시대일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9개의 층위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 고고학적인 언덕들을 파내려가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장 위에가 이제 최근의 도시들이고 더 아래는 그 이전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대 역사로 내려가는 그런 텔 층위를 발견하면서 이 고고학적인 그런 텔 탐사에 이제 길을 연 게 바로 요 슐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층위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파내려갈수록 오랜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층위가 쫙 펼쳐지는 게 이게 그 하나의 시대를 얘기하거든. 이게 이제 여기서 주거층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층론이 탄생이 됐고요. 이 슐리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타난 학자가 바로 윌리엄 매튜 패트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윌리엄 매튜 패트리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학자가 요 주거층론을 본격적인 성소 고고학에 적용시키고 발전시키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패트리라고 하는 학자. 그래서 원래는 이 패트리 학자는 사실 이집트 이제 고고학자인데, 이집트에서 특정 지질 단체들을 전면적으로 쫙 같은 층위를 쫙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월에는 그냥 파 내려가는 것만 알았다면은 이 텔들의 그 층 위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존재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 파 내려갔을 때 층위가 나타나면 더 파 내려가지 않고 그 층위들을 쫙 펼치는 거죠. 그때 그 해당하는 그 시대의 모든 성전터면 성전터, 그 다음에 극장이면 극장, 주거단지면 주거단지, 식당이면 식당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나게 되고 그 시대의 그 역사를 이제 그런 유적들을 통해서 재발굴되는 그런 주거층 그런 그 발굴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고 발전을 하는 게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 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그런 지질층들 이제 그런 주거층을 이제 적용시키면서 특별히 이제 남부 네게브 지역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와서 네게벨 텔 엘 헤시 언덕을 발굴하면서 이게 성서상의 라기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이 라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왕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나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바로 이 에브라임 유다 산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부 네게브에 이 라기스를 먼저 침략하고 그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제 랍사게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면서 으름장을 놓죠. 그때 이미 라기스는 함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라 이 여러 지역들 다 이렇게 함락되어 있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이미 그 라기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라기스가 바로 요 분이 이제 텔 엘 헤시 언덕을 통해서 발굴한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도 라기스 지역은 지금도 이제 발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우리 한국 학자분이 이제 계시고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페트리라고 하는 학자의 중요한 건 뭐냐면 주거층론을 더 적극적으로 성소고각에 적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토기 연대 측정법을 이분이 최초로 고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기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분이 이렇게 쭉 주거층론으로 이제 한쪽 층위를 쫙 펼쳐봤을 때 이런 토기 모양들이 이제 이제 그 입구가 이렇게 된 토기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층위를 더 파 내려가 봤어.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토기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된 토기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대마다 토기의 모양이 바뀌는구나. 바로 이 토기가 연대 측정이 왜? 같은 그 층위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다양한 층위에선 상이하니까 다 다르니까. 이게 연대 측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구나. 이걸 최초로 고안하는 분이 이제 페트리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토기가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종이도 없고요, 양피지도 이제 마련하기 힘드니까 이 도자기 파편에 메모지, 뭐 편지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오스트라콘이라 그래요. 오스트라콘, 복수로는 오스트라카. 그래서 이런 도자기 파편, 오스트라콘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재구성할 때 그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기 연대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고고학 발달 시기에 이제 발견된 주된 유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마르나 문서가 이제 발견이 돼요. 이 아마르나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기원전 한 1300년경에 이제 출토되는 그런 아마르나 문서들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도자기 파편들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이때 어떤 기록들이 나타나냐 하면 아마르나 문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집트의 관료로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이 편지 왕래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두두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의 고위 관료였고, 또 가나안 사람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그 파라오의 갑옷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기원전 1400년경이지만 이걸 봤을 때 그동안 가나안과 이집트의 그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또 가나안 지역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그런 주요 관료들로 쓰임 받는 게 나타나면 그 이전에 족장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증거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그런 간접적인 증거물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힉소스 족속이 1700년대, 1500년대 이제 이집트가 약간 혼돈된 중간 시기 한 15, 16, 17 왕조 정도 되는 그런 시대의 힉소스족, 그러니까 셈 족속이야. 오리지널 이집트 족속이 아니라 셈 족속들이 그때 다스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집트가 또 혼란한 시기에 그런 셈족들이 이제 또 지배하던 그런 시절에 아마 요셉이 또 활동했던 어떤 그런 장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베니 하산이라는 지역, 베니 하산 지역에 쿠눕호텝 3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여기에 보면 벽화가 하나 있는데 베니 하산의 벽화인데 베니 하산 지역의 벽화인데 이 벽화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의 모발과 다른 그런 그리고 옷차림도 다른 셈족속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이집트와 이 가나안 이 셈족속과의 이제 긴밀한 그런 관련성 교류가 있었는가 요거를 좀 알려주고요. 이 시대에 이제 이런 크누호테 3세의 무덤의 힉소스 벽화도 이제 발굴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때 발굴됐던 정말 중요한 비문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메르넵타 비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메르넵타 비문 주전 13세기입니다. 메르넵타 비문은 뭐냐? 구약 성경 이외의 유물 자료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 바로 이 메르넵타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메르넵타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이제 파라오가 누구냐 이제 왈가왈부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람세스를 이제 보게 되는데 람세스의 아들인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하던 그 시기와 연관이 되면서 그 시기에 이 메르넵타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출정을 해가지고 점령한 지역의 그 민족들 이름, 국가 이름을 쫙 쓰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 메르넵타 이전 파라오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을 들어가서 물론 40년의 광야 방황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때는 당시 핫비루였잖아요. 핫비루에 불과했던 민족이 핫비루에 불과했던 아직 민족도 아니죠. 근데 이제 시내산을 통과하고 계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그러니까는 이건 직접적인 이스라엘 이름은 직접적인 증거죠. 직접적인 증거고 이제 간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었냐 국가였냐는 그건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현존하는 고고학 유물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고 했을 때 메르넵타 비문이 되겠습니다. 이 메르넵타 비문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시면 그 고고학박물관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소 고고학의 이제 발달기라면 이제 성소 고고학의 황금기가 세 번째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출교일과제 아까 첫 시간에 못 내드렸잖아요. 출교일과제 여러분들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중세의 그 6가지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6번 쭉 얘기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 또 좀 신앙이 성숙하고 신학이 좀 넓어져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 2, 3, 4, 5, 6 가운데 진짜 이런 중세적인 신앙관, 세계관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선정하셔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 이제 폐해가 되는,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망치게 되는 그런 세계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를 좀 꼽으셔서 좀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입장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출결과제 1번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